네, 계속해서 수사의 상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수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수사의 의, 그리고 그 수사의 의를 공부하면서 수사와 내사를 구별하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태도이고, 그런 수사와 내사의 구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관점에서도 구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수사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의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전제로서 범죄 혐의가 있어야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특히 소송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수사의 상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수사기관으로는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의 상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사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수사의 상당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수사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비례 원칙이라는 것은 비단 수사 분야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공법관계에서 비례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 비례 원칙이 적용이 돼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죠? 적합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사 결과 얻어지는 이익과 수사에 의한 법익 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 번째 부분, 수사 결과 얻어지는 이익과 수사에 의한 법익 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수사의 상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 비례 원칙이라는 큰 원칙의 한 내용이 수사의 상당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함정 수사가 논의가 되는데요. 함정 수사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법익이 상당성이 있느냐가 주로 문제가 되는 분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정 수사라는 것은 수사기관 또는 그 협력자가 제3자에게 범죄를 행하게 하고 제3자가 범죄를 실행할 때 검거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어로는 아장 프로보카테르라고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로보커티브, 유발하는, 범죄를 유발하는 에이전트, 수사기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를 함정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에 마약을 사겠다고 해서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 온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범죄를 수사하고 진압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함정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렇게 함정에 걸린 국민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수사의 신의측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측이라는 것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신의에 좇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함정수사는 크게 기회 제공형과 범위 유발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설시하고 있죠. 수사 결과 얻어지는 이익과 법익 침해의 균형을 고려할 때, 수사의 상당성을 고려할 때 범죄를 범하라고 유인된 사람,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를 유발하는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도 1804호 판결에서는요. 뇌물 사건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78번을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범의라는 것은 범죄를 할 의사 이런 범의를 말하는 거죠.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즉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유발된 범위 유발형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180번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1번과 182번에 이제 181번에서 사실관계가 설시가 되고 182번에서 그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81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18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의 1과 공소의 3이 피고인에게 공유한 1억 원의 뇌물은 공소의 6이 잘 아는 제3의 특정 인물과 공소의 1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적어도 공소의 1과 공소의 6, 5 특정 인물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 수수는 위 사람들의 함정 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뇌물 수수가 공소의 1등의 함정 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앞에 설시한 180번, 179, 180의 법리에 따라서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원심이 판단을 했는데 그러한 판단이 잘못이 없다고 했던 대법원 판결의 예가 되겠습니다.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또 2007도 1903호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좀 길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 또 역시 판례 공부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번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사당동 까치공원 옆 인도의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관들이 잠복 근무 중이던 차량 옆까지 다가와 동정을 살핀 후 피해자를 공원 옆 화단이 있는 으슥한 곳까지 약 10m 정도를 끌고 가서 차량 바로 앞에 멈추어 화단 옆에 있는 돌 위에 앉혀놓고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고 그래서 절도죄가 되는 것이죠. 그 직후 경찰관들이 곧바로 잠복 중이던 차량 안에서 뛰어나가 피고인을 체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184번을 보시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함정수사가 위법하게 되면 그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재판에는 형식 재판과 실제 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식 재판의 하나인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미 범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즉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186에서 사안의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은 지하철 경찰대 소속으로서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한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지갑이나 현금 같은 것을 빼내가는 부축배기 수법의 범죄가 빈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하철 막차 근무를 마친 후 함께 범행 장소인 까치공원으로 갔는데 그곳 공원 옆 인도에 만취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장소에서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잠복을 하기로 결심하고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약 10m 거리인 길옆 모퉁이에 주차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중 51세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자 즉석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는 그렇다는 것이죠. 위와 같이 노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관들로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였어야 마땅할 것인데도 오히려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 수사에 나아간 것이고 이는 지극히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을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는 바 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일반 국민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까지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 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바 미끼로 이용하여 범죄 수사에 나아가는 것을 두고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나 저항 유무에 따라서는 잠재적 범죄자가 단순한 절도 범행이 아닌 강도의 범행으로 급작스럽게 나아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고 더구나 정신을 잃고 노상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잠재적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하여 범죄 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부적절한 직무 집행이지만 그와 같은 사유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될 뿐으로써 경찰관들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스로 범위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앞서 본 함정수사의 법리에 의할 때 잘못된 수사 방법에 관여한 경찰관에 대한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스스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경찰관들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극히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고 하지만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그과는 변론으로 경찰관과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미 범위를 일으켜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수사관이 그렇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피고인에게 범위를 일으키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음미를 해서 이렇게 법에서는 그렇죠. 여러 권리 의무 주체가 등장할 때 당사자가 등장할 때 이쪽 관계와 이쪽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민사법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을 잘 익혀 놓아야 되겠습니다. 191번으로 넘어가서 함정 수사가 위법한 경우에 함정에 걸린 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가벌설과 처벌할 수 있다는 가벌설의 견해가 있습니다. 함정에 걸린 사람을 위법한 함정 수사에 걸린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근거는 무죄다,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면소라는 견해다, 면소라고 해야 된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판례는 앞에서 본 것처럼 함정 수사가 위법한 경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함정 수사를 야기한, 함정 수사에 관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함정 수사에 관여한 사람의 고의는 미수의 고의 아니겠습니까? 미수에 그치라는 고의를 가지고 함정 수사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미수의 고의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서 형법 총론의 문제가 됩니다. 형법 총론을 공부할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형법 총론으로 돌아가서 미수의 고의에 대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위법한 함정 수사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는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위반이 돼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판결을 보시면 2008도 7362 판결인데요. 194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법리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즉 공소기각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판례는.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위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옳다고 한 겁니다.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례가 많지 않은데요.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198번에 보면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노래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측은, 노래방 측이겠죠,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으나 그에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된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니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서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이 인정됐던 그런 사실관계 하에서 함정수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전형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사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범죄수사와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사항이나 수사 대상 이런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특정되어 있는 사법경찰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보면 197조 1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197조 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은 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독립한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수사권 독립을 이와 같이 수사권 독립을 보장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론적 논의를 가리켜서 경찰 수사권 독립 논쟁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말보다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용어를 써왔고요. 그 결과 개정법에서 수사의 지휘권이 일반적인 지휘권이 폐지가 된 것이죠. 나아가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197조 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에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주체가 되는 사법경찰관과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2번에 보시면 사법경찰리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 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이 되는데 이를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법경찰리이지만 사법경찰관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면 개정법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조항이 어떻게 변경된지를 볼 수 있는데 현행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개정법을 보시면 개정안이 아니라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이 삭제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2항에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에 보조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이 현행법 5항에서 개정법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나머지 3항과 4항 그리고 6항 등은 폐지가 되는데요. 3항에 보시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권이 삭제됐기 때문에 3항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검사의 일반적인 지휘권이 폐지가 돼서 삭제가 되고 뒤에 살펴보는 것처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경찰이 수사 결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와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로 나눠서 기록을 송부하는 사건을 증거물과 관계서류를 송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조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245조의 10으로 규정이 옮아가게 되고요. 거기서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가 됐는데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라는 것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개정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던 조문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경찰법에 의하면 일반 사법경찰관리, 국가경찰이 하는 임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찰법에는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1호부터 6호까지 굉장히 많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호에 관련되는 부분 있죠? 이것이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서도 경찰법 3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197조에서 현행법 197조 개정법에서는 245조의 10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조문, 그리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래 따라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197조부터 245조의 8가지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190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의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조문만 써놨는데 밑에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부분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시 올라와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검찰청 직원으로서 조문을 읽어볼게요.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렇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보조하게 되는 것이죠. 사법경찰리처럼요. 그래서 역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조문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 조문의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과거 현행법에서는 이 검찰청 직원이 일반 사법경찰관리라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이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이 됨으로 인해서 과연 검사를 보조해서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일반 사법경찰관리라는 이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이, 검사의 수사권이 다음 시간에 보는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특별 사법경찰관리로 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개정법 하에서는 검찰청 직원은 수사 사항이 제한돼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부터 계속 이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다음 시간에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이제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사법경찰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소 명쾌하지 못하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연을 잘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